자, 이번 시간에 우리 진도를 한번 받아봅시다. 잠시만요. 아까 해놓은 게 있겠지? 있다. 이렇게. 네. 자, 우리 어디 해야 되죠, 여러분? 응? 얘들아? 우리 어디까지 했나요? 24쪽이요. 네, 보겠습니다. 24쪽. 네. 이거를 확대를 너무 커졌는데. 네. 더 결리죠? 더 결리 보겠습니다. 더 결리 하나도 안 들어갔었나? 더 결리? 자, 볼게요. 더 결리가 올해 수능에서도 가장 중요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게 자꾸 끊긴다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수업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해서 유튜브에 올려줄게요. 그러면 끊겨가지고 잘 못 본 친구들은 유튜브 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덕윤리라는 것은요, 우선은 첫 번째, 공리주의하고 칸트를 비판하면서 등장합니다. 왜 비판하느냐? 공리주의하고 칸트 같은 경우는 너무나 그 원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리에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윤리라는 것은 사실상 얘들아 실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칸트하고 공리주의는 내 원리가 맞다, 아니다, 뭐 내 원리가 맞다 이런 식으로 실천보다는 원리에 너무 치중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단점을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게 바로 맥킨타이어가 되겠는데, 우선 2번 맥킨타이어부터 볼게요. 개인의 자유와 선택보다는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 관계를 더 중시했다라는 건데, 자, 적습니다. 맥킨타이어가 얘기하는 이제 그 덕윤리는요, 우선 첫 번째 실천 중심, 두 번째 관계 중심, 세 번째 행위자 중심.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이것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실천 중심, 관계 중심, 행위자 중심.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자, 화이트보드 좀 쓸게요. 자, 우리가 칸트하고 공리주의하고 덕윤리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칸트는 우선 행위 원칙에 대해서 뭐죠, 여러분? 의무를 따라라. 그죠? 따라라. 공리주의는 항상 결과를 고려해라. 여기서 보듯이 뭐예요? 이거는 다. 소리가 작아요? 스피커가 여기 있구나. 잘 들려? 오케이. 자, 의무를 따라라. 결과를 고려하라는 뭡니까 이게? 원칙이죠. 원칙을 중시하는 거야. 이론, 원칙 중시. 근데 덕윤리는 실천을 하랍니다. 실천해라. 행위를 해라. 행위를 해서 실천을 해서 하여서 덕을 습득하라. 요게 덕윤리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론이라든가 원칙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중심이야? 실천 중심, 실천, 행위. 그래서 덕을 어떻게? 습득하라. 이것도 포인트입니다. 덕을 습득. 실천을 통해서 덕을 습득. 자, 다음 그럼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 행위.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예로 들어 봅시다. 거짓말. 자, 칸트는 뭡니까?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죠. 그죠? 공리주의는 결과가 좋으면 거짓말을 해도 되고 결과가 나쁘면 거짓말하면 안 된다죠. 뭐죠? 다 행위 중심입니다. 행위 중심. 그러나 자, 덕윤리는요. 우리 책에 덕윤리 행위자 중심이라는 게 기가 막히게 얘기가 나온 게 하나 있던데 읽어줄게요. 뭐냐면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 정직한 사람이 할 법한 것을 행하라.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이라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덕을 갖춰야 돼? 정직이라는 덕을 갖춰야 되잖아.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할 행위를 하라. 요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행위자 중심. 행위자 중심.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자, 이 상황이 정직이라는 덕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당연히 행위자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행위 안에서, 그러니까 상황 안에서 상황과 맥락을 봐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덕윤리는요, 상황과 맥락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맥락 속에서 맥락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덕을 실천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덕을 습득을 하는 것이죠. 습관화 시켜가지고. 그런데 그 덕은 어디서 중요시 여기는 덕이냐? 바로 공동체가 중요시 여기는 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공동체의 덕을 중요시 여겨요. 우선 이거 포인트입니다. 행위 원칙. 칸트하고 공리주의는 법칙을 중요시하고요. 행위 중심인 반면에 덕윤리는 실천을 중시하고 덕을 습득하려고 합니다. 이 덕은 공동체의 덕이 되는 거야. 그리고 행위자 중심이다라는 거. 이해됐죠, 여러분?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시 또 얘기해 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거 좀 불편하다. 그죠? 좀 불편하네요. 자, 이 우선은 맥킨타이어가 이제 한 그 덕윤리에 대해서 우선 포인트는요. 근대 법칙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합니다. 근대 법칙 윤리를 볼게요. 여기 밑에 그림을 볼게. 그림. 자, 여기 보자. 근대 법칙 윤리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중시했다는 것이죠. 칸트하고 공리주의 다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보편적인 도덕 원리. 좀 전에 얘기했죠. 칸트는 의무를 따라라. 공리주의는 결과를 고려하라. 그리고 이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그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공동체의 벽을 여러분 허물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공동체 이런 거 있잖아요. 국가라든가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 공동체의 그런 영역이 어떤 근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무너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뭐 각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로서의 개인이 중요해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울타리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왜 무너졌냐면 이제 그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국가 간의 어떤 그런 무역이라든가 요런 걸 하게 되면서 우리보다는 전체가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그 전체라는 것으로 확장되다 보니까 공동체가 허물어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윤리적인 것도 뭐가 됐느냐? 공동체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안에서의 개인이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가 잡히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공리주의나 칸트 얘기를 들어보면요, 근데 되게 굉장히 오래전에 살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설득력을 갖추죠. 왜냐면은 작은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전체 속에서의 각각 개인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각 개인들을 중심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원칙 중심입니다. 보편적인 원리. 그래서 단점은 그 원리만 가지고 있으면 각 개인들이 공동체를 떠나서 그냥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뭐 의무를 따라라라는 원칙을 내가 선택했다면 그냥 거기에 의해서 행위만 하면 되는 거고, 결과를 고려하라라는 원칙을 골랐다면 그냥 공리주의에 의해서 행위를 하면 되는 건데, 그 안에서 여러분 공동체는 전혀 고려가 되고 있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이해됐니? 응? 이해됐어? 그래서 덕윤리는 우선은 뭐를 고려한다? 공동체를 고려한다. 공동체.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선생님 따라오고 있죠? 현대의 맥킨타이어는 다시 이 공동체의 울타리를 진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정치적 동물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의 전통을 배운다는 거야. 근데 그 전통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쓰세요, 여러분. 덕은요. 맥킨타이어 덕. 우선 실천. 그 다음에 설화적 전개. 그 다음에 전통.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맥킨타이어의 덕의 세 가지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실천. 덕이라는 것은 얘들아, 덕, 품성이거든. 품성. 아까 덕윤리에서 좀 전에 그 내가 화이트보드에 써준 거 있잖아. 덕윤리는 여러분 그 행위자의 덕이 중요하고 품성, 덕은 품성이에요. 그 품성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품성이 어디서 생기냐 이거야. 처음에는 우선은 실천을 합니다. 실천을 해야 덕을 얻을 수 있어. 근데 이 덕이라는 것은 얘들아, 좀 이따가 아리스토텔레스 할 때 얘기하겠지만 맥락과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그 상황 속에서 실천을 하면서 얻어지는 거예요. 아까 무슨 상황이었어? 거짓말의 상황이었잖아. 그 거짓말이라는 상황 속에서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 정직이라는 덕을 얻는 거지. 이해하겠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응? 그리고 그러한 실천들이 얘들아 설화적 전개를 통해서 자꾸 쌓입니다. 이 설화적 전개라는 게 바로 민족의 이야기예요. 민족의 이야기. 설화라는 뜻이 민족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자 내가 그러면은 은혜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은혜야,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덕은 뭐니? 응? 응?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덕이 뭐가 있어요? 그냥 생각나는 거 아무나 얘기해봐. 그렇지. 야, 대단한데? 그래, 효죠. 이 효라는 덕이 우리나라의 전통이잖아, 한마디로, 그지? 근데 그 효라는 덕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전통이 되었느냐, 그걸 보자고. 사람들이 자꾸 실천을 한 거야, 효를. 우리 선배라고 하니까 웃기다. 우리 조상들이 계속 실천해왔고, 그러한 실천들이 어떻게 설화적으로 전개가 된 겁니다. 민족의 이야기가 된 거지. 그래서 그게 쌓이다 보니까 하나의 뭐가 됐어? 전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의 뭐야? 공동체의 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효를 가장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해됐지? 그리고 우리는 이 효를 실천하면서 그 덕이 우리에게 있어서 품성으로 자리 잡게 되고 계속 실천하고 습관하면서 이 효를 갖춘 사람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덕이 뭐예요? 자유죠, 자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유를 침해당하는 게 굉장히 큰 범죄가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범죄 중에서 가장 최악의 범죄가 폐륜 범죄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우리 아주 눈 뜨고 못 보잖아. 자 여기서 포인트, 덕윤리는요, 각 공동체가 중요시 여기는 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선 전제합니다. 상대성을 인정하는 것이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상대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상황과 맥락을 중요시 여기는 거고요. 그 상황과 맥락 속에서 알맞은 행위를 우리가 골라서 하다 보면은 덕을 갖추게 된다 이 얘기야.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우선은 선생님이 잠깐 보자. 덕윤리에 대해서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이것들 또 카메라 다 껐어. 이씨. 야! 돌아와! 그래. 예진이는 어디야? 저기야? 그거야? 기숙사야? 아, 그랬어요. 그거예요? 뭐라 그러지? 그래, 스카. 스터디 카페.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 알았죠. 아니, 3학년 애들이 보충 수업하다가 갑자기 오늘 뭐 스파를 간다는 거야. 그래서 많이 피곤하구나. 가서 찜질을 하려나 보다 했더니 스카였어요. 스카. 스터디 카페. 참나. 자, 내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혹시 그거 봤나요? 배트맨 다크나이트 봤나요? 배트맨 다크나이트 진짜 재밌는 영화인데 어느덧 고전이 됐더라고요. 간단하게 줄거리를 얘기해 줄게. 배트맨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이제 그 고담시라는 이렇게 배트맨의 고향이죠. 거기서 굉장히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눔과 배려를 이제 항상 되게 부자야. 거의 토니 스타크급이었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막 이제 베풀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담시의 분위기도 굉장히 그 나눔과 배려의 분위기가 굉장히 그 시의 전통이 될 정도로 아주 좋았는데 범죄자들이 자꾸 이제 모여드네. 워낙 그 시가 이제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범죄자들이 모여들면서 시가 조금씩 이제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고담시가. 게다가 배트맨 엄마 아빠가 죽었어. 그래서 배트맨이 화가 나서 이제 배트맨이 됐죠. 그런데 그 이제 나쁜 놈 중에 조커라고 있어요. 조커는 알죠, 여러분? 조커. 요즘에 그 영화 작년에 재밌었잖아요, 조커. 여러분들 못 보죠? 맞아. 미성년자 관람 불가죠. 굉장히 잔인하긴 하더라. 2년 뒤에 보세요. 뭐 대부분 다 봤겠지만 또 조커 나쁜 놈인데 얘가 이제 고담시에 들어와가지고 그 한 섬이 있어요. 섬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알카트라즈 같은 이제 섬 자체가 교도소야. 선생님 말 잘 들려요? 이게 오늘따라 이렇게 마이크가 이렇게 작게 나왔지? 이상하네. 잘 들려요? 그래. 그래서 그 섬에다가 교도소가 전체가 교도소인 섬에다가 폭탄을 설치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배 두 대를 나눕니다. 왜냐면은 범죄자가 있으니까. 이쪽 배는 범죄자하고 경찰들이 탔고요. 이쪽 배는 이제 일반인들. 근데 여기는 뭐 이제 부패한 정치가도 있고, 뭐 경제사, 뭐 이제 사람들 이제 등쳐놓고 사기치는 놈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조커가 배 두 대에다가 방송을 해. 야, 내가 니네 배에다가 지금 폭탄을 숨겨놨어 이러는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뭐 난리가 났죠. 그런데 옆에 열어봐, 그 뚜껑 열어봐. 뚜껑 열면은 거기 뭐 이제 뭐가 있어. 열어보니까 스위치가 있는 거야. 스위치를 누르면 터져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게 스위치는 자기 배의 스위치가 아니라 옆 배에 폭탄 터트리는 스위치인 거야. 그래서 쪼코가 하는 말이, 야, 12시 정각까지 두 배 중에 한 배라도 터지지 않으면 둘 다 터트릴 거야. 그러니까 빨리 니네가 결정해서 한 대 터트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야.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일반인 배에서는, 야, 아니 쟤네들 범죄자 아니냐. 범죄자들이 당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죄가 없지 않느냐. 뭐예요, 여러분? 공리주의죠. 그치? 자기에게 더 나은 결과. 그렇죠? 범죄자 그 배에서도, 아니 우리는 죄를 짓긴 했지만 지금 회개하고서는 벌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럼 저 사람들은 막 부패한 정치인도 있고 저 사람들이 나쁜 거 아니냐. 터트려라, 눌러라. 이것도 뭐예요? 공리주의죠. 칸트주의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아, 내 생명도 소중하고 남의 생명도 소중하고 아 어떡하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겠지. 지금 뭐 하고 있어 얘들아? 서로 자기네 원칙이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 실천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아무것도.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이때 범죄자 배에서 등치가 이만하고 확 키 큰 흑인이 딱 뺏어요. 슬쩍 딱 뺏어. 그때 사람들이 놀래. 아 누르겠구나 누르겠구나. 그랬는데 누르지 않고 바다로 확 던져버려. 던져버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놀랬다가 이내 고개를 푹 숙입니다. 왜? 맞다는 얘기지. 그 행동이 맞다는 거죠. 근데 일반인 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난 거야. 조커는 이제 배트맨이랑 싸우다가 막 조 터지고 있는데 12시가 다 되니까 이제 봐라. 저 배 중에 하나는 터질 거야. 이러면서 인간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지 이러면서 배트맨한테. 근데 터지질 않는 거야. 12시가 딱 넘었는데. 그러니까 조커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터트리려고 이제 주머니에 있던 이제 비상 버튼을 누르려고 두 개 다 터트리는 거지. 그런데 배트맨이 딱 뺏으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히죠. 고담시를 얕보지 말아라. 이게 우리다. 이게 우리 고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딱 덕윤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덕윤리는 공리주의자든 칸트든 자기네들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네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를 그렇지? 실천을 했잖아요. 실천. 자기네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원칙에 매달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와중에 덕윤리는 딱 실천을 했죠. 예진 뭐 이뻐 거울 봐? 거울 봤어? 실천을 한 거야. 이해하겠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배트맨이 뭐라 그래? 이게 우리다 라고 얘기하잖아. 우리라는 게 뭐야? 고담시의 전통. 그죠? 그게 우리들의 덕이다 이거야. 뭐였어요? 나눔과 배려. 그지? 그리고 그 흑인은 그걸 실천한 거지. 그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고. 이해하겠지? 완벽하게 덕일이에요.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보세요. 오케이? 이해됐나? 덕일이 어렵지 않아요. 재밌어요. 시험 문제 꼭 나오지. 자, 다시 프린트를 가볼게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계속 보겠습니다. 자, 맥킨타이어는 영국의 윤리학자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의 전통을 계승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빠질 수가 없어요. 자, 우선은 볼게요. 다시 화이트보드로 갑시다. 자,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늘 얘기하고 안 해요. 너무 어려운 사람이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맥킨타이어가 자기가 이제 그 덕 윤리를 정립하고서는 보니까 옛날에 존재하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대 철학자랑 굉장히 유사한 거야, 자기 철학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을 계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해줄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선은 여러분 목적론적 존재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적론적 윤리설까지 얘기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거 내가 미리 얘기합니다. 공리주의도 목적론적 윤리설이죠, 얘들아? 그런데 공리주의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달라요. 왜냐면 공리주의는 행위의 방향성이 없잖아. 그냥 결과만 좋으면 되잖아. 이해가지?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윤리설은요, 올바른 방향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다 올바라야 돼. 이해됐니? 이거 설명해줄게. 공리주의는 방향성이 없잖아. 결과만 좋으면 되잖아. 그게 선이든 악이든 결과만 좋은 게 나에게는 그게 선인 거잖아.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올바른 방향이 주어져야 된다고. 그걸 설명해 줄게요. 우선 목적론적 존재론부터. 이거는 뭐 식물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다 목적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을 가져요.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목적을 가진다라는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분리가 되는구나. 그래,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도 볼 수 있고, 좋아, 됐어, 좋았어. 너희들은 잘 보이죠, 여러분?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선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존재해. 그리고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거든.
식량인 거지. 식물은 동물의 식량이고 동물은 인간의 식량이고. 그럼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중심주의겠니? 동물 중심주의겠니? 아니면 모든 생태계가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생태계 중심주의겠니? 그렇지, 그렇지. 우선 인간 중심주의라는 걸 알고 갑시다.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근데 왜 인간 중심이냐면 인간이 다른 생명과는 다르게 뭐를 가지고 있어요?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성. 그리고 이 이성을 통해서 여러분 인간은 어떤 그런 뭐랄까 고유함, 인간만의 어떤 그런 고유성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어요. 인간의 고유성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어. 그 탁월성이 바로 덕이라는 건데 얘들아. 이 덕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그러느냐? 잘 따라와야 돼. 덕은 지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이 있어요. 우선 이 덕에 대해서 좀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은 인간의 목적이 여러분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야. 행복. 인간의 목적은 행복. 식물의 목적은 동물의 식량, 동물은 인간의 식량, 그리고 인간의 목적은 행복. 그러니까 이 행복을 여러분 선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덕이라고도 얘기하거든. 이 선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냥 더 굿이야 굿. 나에게 좋은 겁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 더 굿이 덕과 같다. 이게 덕은 여러분 아레테라 그래. 아레테. 아레테라는 게 뭐냐면 바로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이 탁월함이라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하면 그게 바로 더 굿이 되는 거고, 그게 결국 행복이다라는 얘기지. 이해됐지? 근데 이 인간에게 있는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하면 이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잘 조절하고 그거를 좋은 쪽으로 이제 표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존재론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의 목적은 좋은 방향으로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탁월하게 발휘가 되어야 돼. 인간의 기능이 탁월하게 발휘가 되려면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탁월하게 발휘가 되는 거겠죠. 이해하겠지 무슨 말인지 얘들아. 그래서 그 공리주의의 목적론적 윤리설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얘들아, 이성을 중심으로 인간에게 있어서의 많은 어떤 고유한 기능들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이지 이성만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성을 통해서 자기 극복도 하고 안 좋은 것들은 또 극복하고 또 좋은 감정들은 또 그걸 또 바탕으로 해서 또 잘 드러나게끔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얘들아, 인간에게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 특성들, 우리는 이거 6글자로 뭐라 그랬지? 기억나? 어? 어? 기억나 얘들아? 이거 중요한 거잖아. 응? 응? 재준아, 재준이 어디 갔어? 기억나?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감정과 본성 뭐 다 합해가지고 뭐라 그랬어? 자연적 경향성.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적 경향성을 비판하겠어요? 아니면은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인간의 기능이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가 배운 사람들 중에서 자연적 경향성을 비판하는 사람 누구밖에 없는 거야? 아직은 칸트밖에 없는 거야. 이해하겠지 얘들아? 됐지? 그래. 그렇게 기억하면 좀 쉽겠죠? 좋습니다. 계속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도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이라든가 이런 고유성, 고유한 어떤 것들을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덕을 통해서 그게 탁월하게 발휘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그 덕을 보자고. 덕. 이 탁월함이 도대체 뭐냐 이거지. 우선 지적인 덕이 있어요. 지적인 덕은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로 나눠집니다. 이 철학적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이건 이제 윤서 쪽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린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실천적 지혜예요. 실천적 지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건 상황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생각해서 상황 해결 능력.
별로 안 중요한 얘기야. 잘 따라오고 있죠? 상호 해결 능력. 그리고 품성적인 덕이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중용의 상태에 있는 덕이다라고 얘기해요. 품성적인 덕, 중용의 상태에 있는 덕. 그리고 이 중용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 예전에 저기 석가모니 배웠지? 석가모니가 얘기한 중도 기억나지? 극단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 응? 그게 이제 도를 깨닫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기억나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중용이랑 중도랑 극단에 치우치지 아니함.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여러 상황들 속에서 중용의 상태가 바로 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요거를 좀 쉽게 설명해 줄게. 우선 선생님 봐봐. 이것도 영화 얘기예요. 영화 얘기야. 그 여러분 고지전 봤나요? 고지전 영화 혹시 본 사람 있어요? 그 고지전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 6.25 전쟁 얘기예요. 6.25 전쟁인데 이게 이제 6.25 때 거의 말기지 이제 휴전을 해야 되는데, 휴전을 하려면은 당연히 그 땅이 정해져야 되잖아. 경계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가지고 고지를 점령하면 그 고지를 중심으로 우리 땅이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휴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막 고지를 쟁탈하기 위해서 안 싸워도 되는데 막 싸우고, 그게 이제 고지전이란 영화야. 나중에 보세요. 되게 슬퍼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 얘들아. 이쪽 고지가 있어. 이쪽 고지가 있는데 얘들아, 요거는 선생님 칠판에다가 설명을 할게요. 잘 보이죠? 자, 고지 너무 어색하다. 너희들 없는데 일어서 있으니까. 자, 이쪽 고지가 있다. 이쪽 고지에서 우리 팀은 500명, 상대 군사들은 한 5,000명 되는 거야. 우리 팀 50명, 상대 팀 한 5,000명. 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대한 숨어가지고 은폐 뭐 뿅뿅뿅뿅 하면서 어쨌든 우리 아군들이 빨리 좀 도우러 와주기를 좀 기다려야 되겠지. 이게 탁월한 상황 판단이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쪽 고지는 우리가 5만 명이야. 상대편 군사는 50명이야. 여기서도 이렇게 숨어가지고 뿅뿅뿅 해야 되겠니? 조금 무모하겠지만 5만 명 빨리 샥 나가가지고 50명 빨리 이렇게 제압하고 다른 쪽으로 빨리 넘어가서 도와줘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이 상황에서 탁월한 행위지. 이해됐냐, 얘들아? 이해됐어? 야, 지금 이 상황에서의 탁월한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뭐 있는 행위라고 그래요, 이걸? 얘들아, 무슨 행위라고 그래? 이 상황 되게 탁월했잖아. 그럼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나 맥킨타이어 말로 하자면 이게 덕이잖아요. 그지?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 군인이 한 행위는 무슨 덕이에요? 덕 이름을 한번 적어주자고. 뭐니 이거? 무슨 행위니? 뭐 있는 행위야? 그러니까 뭐 있는 행위야? 이 덕인 거잖아. 이해가? 이게 풍성적 덕이잖아, 얘들아. 어떤 그 맥락과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탁월한 행위를 했잖아요. 실천적 지혜를 가지고. 그지? 실천적 지혜를 가지고 상황 판단해서 탁월한 행위를 했잖아. 그지? 근데 맥킨타이어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서 탁월하게 행위하는 것, 그게 뭐라 그랬어? 덕이라 그랬잖아. 지금도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탁월하게 행위했기 때문에 덕이잖아요. 이 덕의 이름이 뭐겠냐고 얘들아. 이 군인은 무슨 행위를 한 겁니까? 두 글자. 힌트. 두 글자. 뭐야? 군인이 무슨 덕을 갖춰야 돼, 이 사람들아? 응? 재준아, 너 이제 군대 가잖아. 그러니까 그 중용이라는 게 말이야. 그 중용은 내가 설명을 해줄 건데, 중용은 여러분 덕의 이름이 아니에요. 탁월한 상태가 중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니, 중도는 저기고 석가모니 거고. 중용이라는 거는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상태.
그 탁월한 선택을 한 거야. 그 탁월한 상태가 중용이야.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그 군인들이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한 행위가 중용의 행위인 건데 그 덕인 건데 그 이름이 뭐냐고. 아이 진짜 용기잖아. 용기 있는 행위를 한 거 아니야. 맞지 얘들아? 맞지? 이해가지? 그래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이해하겠어? 자, 용기라는 덕은 여러분 양극단이 뭐죠? 여기 비겁이고 여기는 만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500명이고 상대가 5만 명이었어. 이 상황에서 내가 야 다 죽어 부부부 이거는 만용이지. 이해가지 얘들아? 그런데 아까 우리가 5만 명이고 상대가 500명이야. 이 상태에서 야씨 야 무두두두두 하는 게 용기잖아. 이해가지? 우리가 50명 상대가 5만 명 여기서 어떻게든 숨어가 뿅뿅뿅뿅 해야 되겠지. 근데 우리가 5만 명 상대 50명 이 상황에서도 뿅뿅뿅뿅 하면 이건 비겁이죠. 이해가지? 상황에 따라서 탁월한 행위는 어느 정도 이 정도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이해하겠지? 그러니까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서 탁월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행위를 계속해서 습관하면 바로 누가 용기라는 덕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용기는 바로 중용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탁월한 실천적 지혜를 가지고 파악된 탁월한 행위 그게 바로 용기라는 덕이 됩니다. 내 말 이해될까 얘들아? 이해됐어? 응? 그래 그겁니다. 자 그럼 다시 프린트를 갈게요. 프린트 가봅시다. 아이고 프린트 어디 갔냐? 자 오늘 끝냅시다. 오늘 뭐야? 덕일리는 끝내도록 합시다.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면요 굉장히 쉬워요. 의외로. 뭐야? 자, 뭐야? 자꾸 왜 이래? 자, 보자. 맥킨타이어. 자, 우선은 아리스토텔레스 볼게요. 자, 목적론적 세계관 이해됐죠? 목적론적 세계관 이해됐고요. 목적론적 윤리설까지도 이해됐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 목적론적 윤리설은 공리주의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 왜?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성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킨타이어도 아리스토텔레스도 공동체 중시하지 않니?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주의예요? 공동체주의라는 건 알겠죠? 그런데 그 공동체는 여러분 어떤 공동체여야 돼?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된 덕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여야 되는 거야. 이해하겠지 무슨 말인지 얘들아? 그래서 각 공동체가 어떤 덕을 중시 여기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성을 인정하지만 그 덕이라는 것이 뭐 기준이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올바른 방향성 안에서 공동체들은 뭐 각기 다른 덕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뭐 자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효 이런데 뭐 갑자기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 뭐라 그럴까요? 외부인은 뭐 참수한다 뭐 이런 건 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올바른 방향성을 갖춘 덕을 공유한 공동체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 안에서는 공동체가 중시하는 덕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이해됐지? 그래서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다. 행복은 덕과 일치한다라는 거. 아리스토텔레스 덕론, 지성적 덕, 품성적 덕 중요하죠. 지성적 덕은 여러분 교육에 의해 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뭐가 있었죠? 철학적 지혜하고 실천적 지혜. 우리는 실천적 지혜가 중요하죠. 이건 뭐라 그랬어? 실천적 지혜는 상황 판단 능력. 이걸 통해서 뭐를 알게 돼? 각 상황들의 중용의 상태를 알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상황에서 맥락을 고려해서 탁월한 상태의 행위를 계속 하다 보면 덕을 얻게 되는 거야. 그게 품성적 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요. 자, 여기 덕윤리 사상의 의 근대 법칙 윤리의 한계를 보완했다라는 거. 그런데 특정 사회의 전통이나 문화의 특수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보편적 확보가 어려워서 상대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얘네가 덕윤리학자들이 상대주의를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 공동체의 그 덕을
인정하잖아요. 그지? 그러다 보면은 상대성을 인정하고 본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악용되면은 이제 윤리상대주의. 윤리상대주의가 뭐냐면 옳고 그름의 한계가 없어지는, 그냥 각 나라마다 그냥 소중히 여기는 거를 그냥 덕으로 봐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야. 아이고 왜 이렇게, 아이고 속이 안 좋지? 이해됐죠? 어글리는 행위의 정당성을 유독한 행위자의 성품으로부터 도덕적 정서, 동기, 그리고 결과 이르까지 포괄적인 요인들을 이끌어낸다. 이거 봐. 성품으로부터 정서, 동기, 뭐 결과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요인들로부터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야? 행위자의 품성이 중요한 거고, 그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다 온전히 행위자의 덕으로부터 나오게 된 거란 이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포인트는 뭐야? 행위자의 성품, 품성, 덕. 오케이?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행위들은 다 뭐에 의해서, 원칙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이 행위자의 성품, 덕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지,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지, 얘들아.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그 정의란 무엇인가 읽어봤죠? 거기에서 이제 기관사 얘 나오잖아. 알지? 그 기관사. 기관사가 그 철로가 고장났죠? 그래서 비상철로로 이제 갈라 그랬더니 인부들이 일하고 있어. 모르는 거야. 이제 기차가 오는지를. 그치? 그래서 비상철로로 가게 되면 인부들은 죽고, 그렇다고 쭉 가자니 뒤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공리주의는 뭐 좋은 결과를 선택을 하겠죠. 그죠? 뒤에 뭐 BTS가 탔다거나 그렇다면 뭐 이제 비상선로로 가겠지. 인부 2명은 죽겠지만. 그죠? 칸트라는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죠? 2명도 소중하고 뒤에 있는 500명도 소중하고 그 뭐 사람의 인원에 따라서 중요성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지? 덕윤리라면 여러분 우선 뭐를 보느냐? 관계를 보는 거야. 관계 속에서 실천이 나오는 거거든.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만약에 뒤에 엄마 아빠가 타고 있으면은 비상선로로 가겠죠. 근데 비상선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엄마 아빠야. 그러면 직진하겠지. 이해되니 무슨 말이니? 오케이? 그리고 우리 그 공동체로서 소중히 여기는 덕이 바로 효잖아요. 이해가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되냐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관계로부터 실천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IT에서 이제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이제 죽었잖니. 근데 우리가 그거 뉴스를 보면서 밥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죠? 밥 먹으면서 아이고 어떡하지 쟤네 너무 안타깝다. 아이고 국이 너무 짜네. 이럴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우리 구월동에 갑자기 해일이 일어가지고 우리 집이야 어머니가 쓸려 내려가고 있어. 그거 보면서 밥 먹으면서 우리 엄마 어떡하지? 112가 빨리 가야 될 텐데 이럴 수 있어요? 숟가락 집어 던지고 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바로 관계로부터 실천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얘들아? 그게 바로 덕윤리예요. 됐니? 자, 그럼 상황을 바꿔서 여러분 이제 어디냐면은 그 기관사를 재판하는 곳이에요. 자, 배심원들이 있습니다. 공리주의도 있고요, 칸트도 있고요, 덕윤리도 있어요. 자, 공리주의라면은 행위 그 행위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결과가 좋았다면 무죄가 될 거야, 그지? 칸트라면은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미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어쨌든 사람이 죽었잖아. 500명이든 2명이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유죄야, 유죄. 그죠? 덕윤리는요. 행위를 보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행위자에게. 기관사님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행위를 하게 되었나요? 묻는 거지. 들어보니까 뭐야? 인부가 부모님이었던 거야. 그래서 직진할 수밖에 없었대. 그럼 덕윤리학자들은 이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겠지요. 이해됐지 얘들아? 그런 겁니다. 됐나? 응? 됐어요? 그래. 계속 가보자. 자, 이거 설명됐죠? 그래서 근데 법칙윤리는 행위의 동기, 결과, 유용성, 행위를 중심으로 봤다면 덕윤리는 행위자의 성품,
법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칙 윤리는 나는 뭐 도덕 법칙을 준수하느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라면은 덕 윤리는 나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느냐, 나는 어떤 역사적 어떤 그 이야기의 부분이냐, 뭐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이 얘기는 이건 잊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대 법칙 윤리는 나는이라기보다는 원칙이 중요한 거고, 그죠? 그 행위가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덕 윤리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말은 그냥 지워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원칙, 법칙, 그 중심이라는 거. 오케이. 뭐 근대 법칙 윤리는 악행 금지인데, 여러분 칸트에게 있어서 악행은 여러분 선수이성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공리주의에게 있어서 악행은 나에게 나쁜 결과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악행이고, 덕윤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선행을 강조합니다. 방향성, 올바른 방향성이 주어진 거야. 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탁월하게 행위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선행이죠. 그죠? 그래서 실천을 강조한다는 거. 자, 다음 2분 남았네요. 여러분도 어디 갔지? 알겠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월요일이니까 그래, 여기까지 하자. 얘들아. 고생했어. 오케이. 다음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 들어간다고 해주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빨리빨리 나가서 우리 생명까지 한번 들어가 보자. 이 다음에는 쉬운 어려운 거 없으니까. 고생했어. 아, 다혜 여기 있지. 아, 여기 염다가 아니고 강다를 찾고 있었습니다. 안녕.